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끌끌의 진행자 김영준입니다. 예, 저희 총선 특집으로 또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운동 곱하기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선이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그 한가운데 총선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별히 총선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기후운동의 담론 형성과 또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방송입니다. 저는 소개드렸던 이 끌끌의 진행자이자 운영자인 김영준이고요. 또 앞에 보이지 않지만 영상과 음향, 또 기획과 운영을 함께 계신 운영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곳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고요. 예, 여기 금요일 저녁 6시에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고 소중한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끌끌 유튜브 채널에도 저희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셨었는데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정치특위 위원이시자 또 에너지 정의행동의 정책위원이신 이현성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되게 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오늘 주제는 각 정당의 또 기후 공약을 좀 분석해보고 특별히 유권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소론이 짧은 방송인데 소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바로 본론부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편인데요. 이번 공약을 평가하려면은 당연히 지난번 공약, 지난번 약속들이 잘 지켜졌는지를 좀 저희가 봐야지 이번에 공약들이 그냥 반복만 하는 건지 진정성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것들을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좀 소위 원내 정당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녹색정의당을 좀 중심으로 좀 저희가 부득이하게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때 썼던 그 새 정당의 이 기후공약 약속들이 좀 이행이 됐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후 공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1대 국회 선거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후 공약이라는 말도 사실 없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 공약이었고요. 환경 공약. 이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환경 이슈는 사실 미세먼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당시에 여러 정당의 공약들은 사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10대 선거 공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환경 주제에서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었고요. 국민의힘에는 아예 10대 공약 중에 이제 환경 관련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는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2019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제 파업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제1공약으로 그린 뉴딜 경제로 한국 사회 대전환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약의 순서들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약이 그대로 지켜졌느냐 이제 그게 좀 포인트 텐데 사실은 정의당이 계속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상황을 본다면은 큰 틀에서는 기후위기 문제와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들을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후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석탄을 줄인다거나 온실가스를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게 됐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탄소 중립 녹색성장법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녹색 성장이 남아 있다거나 또는 온실가스 감축의 비중이 굉장히 적다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계속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공약으로 보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중요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뭐 탄소 중립 선언이라든지 이런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졌지만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됐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 좀 된 어떻게 좀 그런 식의 좀 이행이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였으니까요. 첫 번째 선거 공약으로 냈던 게 사실 탈원전 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탈원전 폐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나 공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정말 탈원전 폐기의 진심입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한 것이지요. 그러는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나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얘기했었던 탈원전 정책이 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전혀 다른 측면에서 또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중요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지난 총선에 세 당의 그 1호 공약들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저도 이게 그 장다울님이 자세히 발표하신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데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 데이터 영원 시대. 되게 좀 소소하지만 데이터 영원 시대가 안 됐죠. 그렇죠. 그 선거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공 와이파이망을 좀 늘리겠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지금 또 뭐 버스 정류장이라 했는데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데이터 사용 금액이 그만큼 줄었느냐 이렇게 보기엔 또 힘든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 뭐 개혁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어떤 유연화 같은 그렇죠, 것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는 기후와 관련한 내용들은 생각이 진보 진영과 다르다 뿐이지 그거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아직 완전한 의미의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지금 전통적으로 되는 토목이라든가 토건이라든가 뭐 이게 성장주의 정책으로부터 못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이제 자기가 얘기한 것조차도 제대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또는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번 공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쭉 설명을 드리면 재미도 없고 시민들이 도무지 이거 다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내용이 많죠. 내용도 많고. 그래서 많습니다. 저희는 심플하게 이번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3 요걸 좀 말씀해 주시면은 그래도 유권자들이 조금 더 좀 쉽게 이걸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필수 요구,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서 세 가지를 꼽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석탄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것들을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과거 문재인 정부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석탄 발전소는 줄인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1.5도 목표에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핵발전소 문제와 같이 엉뚱한 우회 경로나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도 각 지역의 선거 공약에서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 공약으로 내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그 공약을 보게 되면은 이쪽 호남권에 아우토반을 건설하겠다고. 아우토반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호남 지역 내려가서 그런 선거 공약, 그러니까 선거 공약은 아니죠. 지금 정부의 정책인데 선거 운동 느낌이 있긴 있죠. 지금 지역을 돌면서 그걸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같이 큰 규모의 공항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기후 정책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한 국가의 틀들을 이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 뭐 일부 요번에 당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좀 분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기후 부총리 제도와 같이 분명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헌법까지도 기후 문제를 좀 제대로 언급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 세 가지가 좀 돼야 된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토건이나 성장주의 정책을 멈추는 것, 그리고 기후 위기를 제대로 막기 위한 국가의 틀을 제대로 만드는 것. 이런 게 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비상행동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가 그 말씀하신 핵발전 진능 정책 중단하고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하라는 거. 두 번째가
토건 개발주의 공약을 철회하고 공공교통 확대하라는 네. 거. 그 세 번째가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국가틀을 마련해라라고 네. 하는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그러면 사실 지역마다 후보마다 공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일일이 대입할 수는 없지만 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요 내용이 지금 내 후보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이거 너무 토건적인데?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고 국가 틀을 좀 만들자는 건가?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하자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예, 네. 좀 평가의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걸 좀 알게 되면 네. 아, 요건 이 사람 좀 아닌데? 이 정당 아닌데? 이런 거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사람이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 지역의 큰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항만이라든가 예, 이런 예, 거를 예. 이제 하는 공약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좀 공항을 짓는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김포에도 공항이 있고 인천에도 공항이 있고 근데 서산에 공항을 이제 짓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도 또 심지어 저는 지금 공항은 이제 수원에 있는 지금 이제 그 공군 비행장이 이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에 공항 하나 짓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경기 북부에도 공항을 짓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부에도.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경기 북부 의정부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내려가기 힘들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의 공약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핵발전과 관련한 겁니다. 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개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핵발전을 계속 증설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폐기물 문제나 또는 핵발전소로 인한 사고 문제나 지역의 어쨌든 이런 그 핵발전소 건설로 인한 송전탑 문제, 온배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나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몇 마디를 나눠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석탄에 대한 입장은 뭔지, 그리고 기후 위기가 동네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침수된다거나 농어촌 지역에는 하천이 범람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기후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동네 맞춤형으로 그거는 이제 질문들이 좀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두리뭉실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김에 이제 개발을 해보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차피 하천이 범람하니까 그 옆에다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간 유원지도 만들고 이런 이제 공약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짚어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월스트 3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못 여쭤봤는데 지금 어쨌든 월스트 3를 여쭤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가 신공항 같은 이런 대형 토건 사업들 그런 거 피해야 되고 두 번째가 핵발전 특히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온실가스를 뭐 더 많이 배출하거나 또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내용들 이런 것도 세 가지로 그래서 어떤 건 조금 베스트 3와 겹치긴 하겠지만 유권자분들이 이걸 보고 우리 지역의 후보들 또는 내가 지금 비례대표를 찍어야 될 정당들이 이런 공약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조금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권자들을 여전히 헷갈리게 하는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내용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결국은 이게 좀 아닌 것들,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헷갈리는 그린워싱 공약들이 있다면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유권자들이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 선거 공약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 생활.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 생활. 뭐 일단 그 표현만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뭐 말은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응 선거 공약이 이제 전체 4가지가 있는데 1번 기후 위기 대응 재원 확대와 컨트롤 타워 강화. 재원 확대와 컨트롤 타워 강화. 뭐 아주 좋은 얘기죠. 저도 아까 컨트롤 타워 해야 된다고 했죠.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녹색 산업과 녹색 금융 성장을 지원하겠다. 네 번째가 생활 속의 탄소 감축을 실천하겠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시민단체에서 낸 예, 것처럼 들려요.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약간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탄소 전환 촉진에서 첫 번째 꼭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자. 저탄소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핵 그쵸. 문제가 바로 튀어나오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기후 산업을 활성화해 보자 이런 거에 보면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조금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온난화가 생기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포집해서 땅 속에 묻어버리자는 얘기인 거죠. 그거 자체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석탄 같은 걸 또는 뭐 석유 같은 걸 계속 태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탈석탄, 탈화석 연료라는 거는 석유, 석탄을 태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대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소소하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주요 키워드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핵 문제 또는 CCS 문제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표현에 따라서는 핵 문제로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 소형 핵발전소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큰 틀만 보지 마시고 이제 선거 자료집이 꼭 좀 조만간 있으면 돌기도 할 거고 이제 집에 배달도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를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그린워싱은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일종의 녹색 포장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포장을 벗겨보기 전에는 밖에서 보면 좋죠. 이게 사실은 포장이 갖고 있는 장점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뚜껑을 열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타이틀, 제목 이게 사실 포장지로 볼 수 있는데 네. 그것만 보면 사실은 대체로 어느 정도 하든 좋은 말을 많이 표현 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세부 내용들이 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게 바로 그 포장지 내용을 일치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원전 같은 것도 사실은 탄소 배출은 뭐 매우 적게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하고 그리고 핵 폐기물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에너지 전환에 대체가 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고, 또 아까 뭐 CCUS 같은 이런 탄소 포집하는 거, 탄소를 아예 줄여야 되는데 이걸 내가 그냥 줄이는 노력보다는 흡수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려면 한 30년 더 있어야 된다는 시간도 많이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30년 후면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이게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 이런 그린워싱 공약들을 좀 조금 어렵더라도 내용 봐야 됩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방송에서 여러 가지 다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눈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지금 아까 주요 공약들 말씀하시면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최근 마련한 그 공약들의 핵심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시민사회에서 만든, 특히나 기후운동에서 가장 좀 광범위하고 넓은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만든 이런 공약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은 유권자들이 좀 내가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찍어야 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금 생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만든 이번 그 정책의 좀 그 핵심 또는 이전에 만들었었던 이런 어떤 공약 평가와 차별점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내용이 조금 좀 길게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먼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만든 이유는 지금 사실은 그린워싱을 이제 구별해내기가 참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핵심적인 요구, 아까 말씀드렸던 탈핵, 탈석탄, 그리고 이제 토건이나 성장주의 공약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공공교통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국가의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얘기한 것은 이후에 있는 뭐 보통 우리가 선거 공약을 내면은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뭐 한 두어 가지가 됐다. 그럼 너희가 얘기한 거 수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전체 뭐 내용들 중에 일부가 수용되는 것과 무관하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보자.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거겠고요. 사실 중요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첫 시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22대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의무 내지는 뭐 이렇게 과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게 2030년도까지 가는 목표를 이미 지금 정부가 잡아놓은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목표가 너무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다시 상향해 주는. 상향. 예, 이 두 가지 목표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국회 역시도 사실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이런 논의들을 하기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상설특별위원회. 네, 이게 사실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정말 힘을 갖고 있는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사실은 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 결국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러한 틀을 좀 갖추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겠고요. 또 국가적인 틀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뉴스를 보면은 경제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GDP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매달 산업부가 통계를 내고 있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논평과 뭐 이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성장주의 정책의 핵심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GDP를 올리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났다. 그럼 GDP가 올라가요. 왜냐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탱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부수기도 하고 뭐 이러면 또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의 재화가 계속 생산되는지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얼마만큼 풍족해지는지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GDP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고 지난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선 요구 사항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총론적인 것들도 사실 요번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큰 흐름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아마 요거 저희가 조금 나중에 링크를 좀 붙여드릴 수 있으면은 표를 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또 이게 한눈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또 이따가 저희가 뭐 그 주요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번에는 그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금 이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약을 보실 때 조금 잘 볼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기후와 관련한 것에서 지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국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헌법도 바꿔야 된다, 뭐 바꿔야 된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기후 공약이 없으세요. 없고 기후 관련해서 무슨 공약이 있나요? 그럼 중앙당에서 나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차원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들고 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게 동네에서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대한 공약을 개발해야 될 의무가 좀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쉽게는 하천이나 또는 뭐 반지하 문제나 홍수 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고 거기 몇 가지 좀 살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름철 폭염으로 사망하시거나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60대 이상입니다. 아, 60대이다. 네, 이건 뭐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취약해져서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여름철 더운데도 불구하고 논밭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과거부터 했던 예. 습관들이 그대로 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 나가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 홍보하고 예. 여기 시간을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지역마다 이제 무더위 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더위 쉼터를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넣어서 사실 더울 때만 그 몇 시간만이라도 시원한 기운을 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공약이 있느냐? 대부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번 총선의 가장 큰 화두가 지금 파가 됐잖아요. 사과, 예. 뭐 얘기 사과, 많이 대파,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팥값 올라가고 아니면은 사과값 올라가고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지으는 농부분들도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파나 사과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농부분들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소출이 안 나온 거니까. 반면 대도시 지역에서 이런 그 농작물들을 사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 좀 심각한 거죠. 그럼 이런 그 소위 우리가 그냥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가장 취약하고 저소득층이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 사과는 그래도 좀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과를 내가 안 먹는다 그래서 뭐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닌 거니까. 파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만 사과보다는 조금 필수 채소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요리할 때 파가 없으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참 밍숭맹숭하죠. 예.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사과나 파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뭐 쌀이라든가 다른 곡물류, 아니면 필수적인 채소, 우리 보통 김치를 담는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파동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좀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뭔 대책이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문제라는 게 국가적 차원의 재난 또는 뭐 석탄 발전소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그곳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공약들이 사실은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도시도 있겠지만은 이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그게 우리가 먹는 이제 뭐 과일이나 기본적인 먹거리들의 이런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피해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는 어떻게 또 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잘 봐야지. 그래서 그게 진짜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이 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각 정당에 대한 좀 공약들을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것도 좀 처음에 큰 틀로 보고 세세하게는 좀 저희가 또 뒷부분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요거 항상 어려운 요거 질문이긴 한데 각 정당별 기후 공약의 이 점수를 주신다면은 100점 만점에 아까 저희가 이제 새 정당을 먼저 살펴봤으니까 그 새 정당에 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정세는 사실은 이제 정책에 집중하기 힘든 그런 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들에서는 이게 공약을 내놓은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공약을 갖고 얼마나큼 선거 운동을 하는지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약을 가지고 얼마나 알리는 활동들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선거 자료집을 보시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공약이 다 쓰여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시점에 얼마만큼 그걸 중심으로 활동을 하느냐. 왜냐면 그래야 국민들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뽑는 거죠. 어디 선거 자료집 규칙에 한 두어 줄 써 있는 걸 가지고 우리도 공약 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최근에 나왔었던 대파 발언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논점은 기후가 아니에요. 예, 뭔가 하면은 대파 값을 제대로 알고는 있었던 거냐, 아니면은 이 대파가 왜 그 마트에서만 이렇게 싼 거냐, 이런 식의 정치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파를 가지고 붙을 생각이었으면 지금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대파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사과값도 그러고 다른 것도 다 올랐다. 그러면 그거에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구체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금 내야지. 그냥 마트에 가서 여기 마트는 대파가 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가 필요하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가장 큰 스피커를 갖고 있고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확한 얘기들이 못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제1야당으로서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공약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틀은 조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현실 대응 측면에서는 뭐 기후가 사실 없죠. 그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공약 평가 전에 사실은 이 기후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어떤 알리는 활동들, 대응하는 활동들이 그 자체도 문제다. 없는 거죠. 아예 없다. 뭐 있으면 평가를 할 텐데 없는 거고요. 공약 자체로 본다면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에너지도 전환해야 되고 정의로운 전환도 해야 되고 뭐 농업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아리백에 좀 집중돼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대기업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아리백이라는 거는 정부가 우리나라 지금 전기 쓰는 거에 한 60에서 70%를 공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리백이 되는 거예요. 아리백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 위한 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아주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지역적이라고 지역적인 이슈인 아리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 좀 아리백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재생에너지 100%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한 선언이자 캠페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정부가 뭐 이렇게 정부가 할 게 아니에요. 정부는 그냥 그걸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쳐주는 정도인 거지. 근데 정부가 막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정부의 아리백 선언이 보면은 그럼 어떻게 그럼 재생에너지를 늘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대응책들이 어느 정도 틀은 잡혀 있으나 좀 아쉬운 점들이 많다. 거칠지만 몇 점? 점수로 매긴다면 저는 한 70 정도. 70점. 그것도 저는 굉장히 후하게 주신 거군요. 후하게 제일 야당인데 70점. 70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네. 다음 이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제목들은 그럴 듯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핵 문제라든가 CCS 문제라든가 뭐 다른 문제들이 주렁주렁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약 자체는 굉장히 저는 부족함이 많다고 보고 그리고 이걸 지금 현재 기후 공약을 처음에 선거 전에는 잠깐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택배도 이렇게 두 번씩 보내시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없죠. 지금 여당의 지금 이제 선거 캠페인이기 때문에 만약 기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캠페인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처럼 사실상 업무 이게 좀 문제라고 보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 문제가 많다. 특히나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춰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뭔가 다른 대책이 있는 거냐?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로 굳이 매기자면은 한
40점 정도. 40점. 네. 여당인데 40점. 여당 왜냐면 이게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낙제점이네요. 낙제죠. 예, 예, 예. 보통 60이 보통 그 낙제 기준이니까요. 그다음 녹색 정의당. 예. 여기는 이제 캠페인을 기후로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제1 과제로 이제 기후 문제를 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다른 정당보다는 좀 굉장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정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과 같은 대파 국면에서 대파를 기후랑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거 캠페인의 전략이 너무 F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국민들이 관심 갖게 된 이슈가 생겼는데 그거를 그거를 자신의 치고 공약과 이렇게 거죠.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필요하면 좀 뭐 저기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파 한 단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개 가격이었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분노에 차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파 국면에 대한 좀 접근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보고 기후 문제는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다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뾰족하게 무언가들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좀 방향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이 녹색 정의당이 다른 이제 당세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더욱 그런데 이 기후 문제를 좀 이렇게 알리는 스피커의 세기라든가 또는 이제 언급하는 것들이 아직은 조금 많은 부분에서 좀 미숙하다. 네,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좀 좋은데 네. 이걸 좀 알리는 대응하는 어떤 뭐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수를 주신다면 저는 그래서 한 85점 정도. 85점. 많이 주신. 그 정도면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뭐 세력은 적지만 그래도 이제 원내 정당으로서 그래도 좀 가장 나은 공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쨌든 이 시민들이 이거 보시기에 또 이거를 또 하나하나 다 보시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좀 이거는 꼭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을 정당별로 좀 주목해야 될 공약들을 좀 한 가지, 한 개가 어렵다면 뭐 한 두 개라도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은 어떤 게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공약은 거의 아리백으로 시작해서 아리백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아리백 중심의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송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 그리고 신규 이제 전력망 인프라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송변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이런 망들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뭔가 이게 하겠다. 왜냐면 요즘 한전이 돈이 없잖아요. 한전이 지금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한 8조 가깝게 지금 송변전망 추가 건설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민영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이제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선거 공약 자료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민영화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겠다 정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려면은 당연히 송변전망이 필요하고, 근데 이 송변전망을 최소화해야 되는 또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밀양의 송전탑과 같은 또 그런 또 지역의 분쟁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송변전망이 추가되는 건 필요하겠으나 어떻게 분산형 에너지로 이 아리백 내지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재편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리백을 함에 있어서
공공 부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는 주로 민간 기업의 영역으로 많이 넣었거든요. 따라서 그냥 아리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꺼풀 더 들어가서 누가 재생에너지를 만들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이것이 과거처럼 중앙 집중적인 거냐 흩어져 있는 거냐 이런 걸 한번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송배정망 문제와 또 재생에너지 늘리는 건 좋은데 네. 이게 공공에서 어떻게 이제 얼마나 할 것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아마 손배정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진 전기가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가 아주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수도권 다른 네. 지역으로 이렇게 올리려면 사실은 이 망들이 촘촘하게 깔려야 되는데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사실은 계속 이렇게 발전소 대형 발전소 늘린다는 또 여지를 준다는 의미도 있고 예. 사실은 재생에너지도 예. 이것이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쓰는 지역에 건설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보통 지금 계속 많이 이제 건설되고 있는 게 호남 지역이지 지역. 않습니까? 예. 호남 지역에 이렇게 많이 건설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서울 수도권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되니까, 예. 그럼 당연히 송전선로가 필요하겠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지역에서 일단 우리 지역의 전기는 우리가 만든다라고 가야겠지만 네. 그 단계를 가는 과정에서는 일단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필요한 부분이 예, 있고 예.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에 태양광을 지어야죠. 맞아요. 예, 인천 앞바다에 풍력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로 나가는 좀 디테일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네. 한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은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뭐 아까 뭐 핵 문제를 많이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이 기후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보면은 2030년도까지 약 470조 정도의 비용을 풀겠다. 기후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산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태양광도 지어야 되고 풍력도 예. 지어야 되고 뭐 망토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기후 산업일 거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린워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밖에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선거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지역 기반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시키고 디지털 탄소 중립 솔루션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 뭐 좋은 얘기죠. 예. 그런 측면들에서는 이제 아마 몇몇 지역에서는 이걸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어떤 기후 산업인 거냐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선거 공약에서는 되게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산업을 키우겠다. 산업을 키우겠다. 예, 그래서 산업을 키워야겠습니다만은 그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인 거냐.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게 핵 산업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밖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만은 사실은 기후를 굉장히 해치는 그런 산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주목할 것은 기후 산업이고 기후 산업 필요가 중요한데 근데 그게 어떤 기후 산업인지는 조금 더 유권자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따져봐야 된다.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그래도 녹색정의당 일단 살펴보겠지만 하나만 꼽아주시면 하나 뽑는다면은 사실은 무상교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교통. 그래서 1만 원 기후 패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무상교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해서 이게 사실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교통을 확충시킬 것인가라는 측면까지 같이 좀 볼 수 있다면 좀 더 굉장히 훌륭한 공약이라고 봅니다. 1만 원이면은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기후 패스. 네. 아마 요거는 또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10분?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 시간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착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씩 뽑아봤고요. 이번에는 최악의 기후 공약. 뭐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걸 중심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각 정당별로 좀 이거는 진짜 너무 최악이다. 뭐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 정의당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개혁신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개혁신당. 개혁신당도 좀 환경 공약이 있어요.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선거가 예. 제 기억엔 거의 처음인데 주요 정당들이 모두 기후와 관련한 공약이 10대 공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원내 정당 중에서는 자유통일당이라고 예. 예예 이쪽 기독교 계열에서 지금 된 아. 데가 지금 거기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원내 정당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유통일당에는 기후 공약이 없어요. 없고. 예, 그 외에는 모든 원내 정당이 기후 공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의미가 있는. 예, 좀 처음입니다.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개혁신신당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쭉 있을 텐데요. 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핵폐기장인 거죠. 예. 핵폐기장을 건립해서 EU 텍소노미에 있는 지금 핵발전소 친환경 분류 기준의 기본 조건을 확립하고 친환경 원전 수출을 도모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핵폐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EU 텍소노미, EU에서 잡은 아까 이제 기후 산업, 기후 기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녹색 산업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EU 텍소노미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 안에 엄청나게 논란들이 있어서 핵산업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핵산업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 조항이 달렸어요. 뭐냐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핵폐기물을 어찌할 거냐. 대책 없이 너 계속 지으면은 이게 무슨 녹색인 거냐. 그래서 핵폐기장을 건설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만들어 놓을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핵발전소의 경우에도 무한정 녹색 기술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이거는 녹색 기술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EU 텍소노미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에도 핵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핵폐기장을 어디다 지을 건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도 못한 상태인 거고 그 법을 지금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법에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이 관련한 게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립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좋은 공약으로? 아니죠. 안 좋은 공약으로. 안 좋은 공약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공약. 유심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공약이고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만큼이나 핵발전 문제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원전 어떤 공약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또 좀 지금 저희가 원래 최악의 기후 공약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까 좀 저희 언급된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녹색정의당에서 이건 좀 안 좋다 하고 좀 생각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까 뭐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약이라기보다 공약이 빠진 게 있는 거죠. 빠진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는 거를 지금 계속 늦추고 무기한 연기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 공약에 보면 국민의힘 선거 공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 속의 탄소 감축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안에 플라스틱 제품을 경량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량하겠습니다. 뭐 역시 나쁘지 않은 공약이죠. 근데 문제는 이건 겁니다. 플라스틱 감량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국내에서도 그런 게 좀 많이 나왔는데 생수병에 예전에는 라벨이 비닐로 된 그 상표 같은 게 붙어 있다가 대형마트에서 막 20개 들이는 거 사면은 아예 그게 없는 게 생겼죠. 또는 병뚜껑을 자세히 보시면 병뚜껑 사이즈가 약간 줄어든 그런 생수병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는 플라스틱의 총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국면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아예 플라스틱 생수병들을 줄이기 위한, 안 쓰기 위한 공약들이 지금 나와야 될 때거든요. 사실 종이컵도 사실은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종이컵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하게는 종이컵을 아예 안 쓰는 머그컵을 쓴다거나 예, 텀블러를 예, 쓰거나 예. 이런 공약이 나와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공약은 아직도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냥 플라스틱을 감량하겠습니다만 돼 있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들도 한번 좀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거 잠깐 조금 줄이는 걸로 될 때가 아닌데 네. 그 정도 소소한 지금 공약 가지고는 사실 안 안 되는 된다.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냥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아예 빠져 있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조금 안 좋은 공약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좀 공약이 방향성을 좀 잘못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국민의힘 공약이 보면은 생활 속의 탄소 감축 실천이라는 게 네. 이런 거잖아요. 약간 정부가 지금 제도로서 바꿔야 될 것을 국민들이 개인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시라는 신호를 좀 주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종이컵을 사용을 못하게 막는 규제를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건데 예. 이거를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세요. 초기에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머그컵을 하는 것들이 국민적인 홍보 활동 차원에서 그런 걸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종이컵 문제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종이컵 사용 금지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단계가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 실천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당연히 국가의 시스템이 바뀔 수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난 다음에는 예. 국가가 시스템을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개인의 실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 요것도 좀 하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소형 모듈 원전 네. SMR을 굉장히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요게 좀 사실은 언뜻 보면은 원전 되게 위험한데 작게 지어가지고 비용도 안 들고 여기저기 많이 지을 수 있고 전력도 만들고 탄소도 안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있죠. 그래서 요거로 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인지 아니 사실은 굉장히 좀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어쨌든 핵발전소입니다. 핵 폐기물 나오고요. 예. 적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봅니다. 핵발전소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작은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전기를 조금 생산한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 생산하는 단위 전력당 핵 폐기물의 양은 동일하거나 심지어 더 많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R은 기존의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 다만 왜 사이즈를 작게 하는 거냐? 재생에너지가 점점 늘다 보니까 이제 핵산업계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큰 발전소를 팔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발전소를 가지고 이제 팔려고 하는 핵산업계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인 거죠. 그거에 지금 정부가 그대로 편승해서 우리 핵발전소 더 짓겠습니다. 연구 개발도 하겠습니다. 수출도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라서 저거는 사실은 기존의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다. 정말로 그러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 SMR을 지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디 또 먼 지역에 사이즈만 좀 작은 그런 발전소 지어서 여기서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미국에서도 이걸 만들려고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가 안 돼가지고 또 네, 지금 아예 사업이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하려다가 지금 이제 사업이 좌초됐죠. 예, 그걸 지금 우리가 또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검증이 또 어떻게 하면 안 된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고 또 사실은 핵발전소의 장점이라는 게 크게 지어가지고 한 번만 지어놓으면 거기서 전기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냥 쭉 유지시켜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방식인데 위험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작게 이거를 또 하게 되면은 사실 전기는 전기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위험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7편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8편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쉬려면 지하철을 타세요.
남행 7호선 사가정역이랍니다. 1번 출구 나와서 좌회전 한번 해요. 사거리에서 한번 우회전하면 됩니다.